부동산 매매 계약은 거의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데요.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 내 일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죠. 사실 일반 가정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쓸 일이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첫 경험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 지역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동산 계약서 양식인데요. 저희가 계약서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은 알아야겠죠?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서 양식인데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마다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구성은 거의 다 비슷하니 어떤 항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쪽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라고 해서 소재지, 주소죠. 토지와 건물의 용도와 면적이 나옵니다. 다음 계약 내용은 매매대금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죠. 매매대금은 크게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금액의 10%로 정하고요. 중도금은 설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됩니다. 잔금은 말 그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겠죠. 보통 저희가 집이 마음에 들면 중개사분께서 우선 몇백이라도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하죠. 계약서 작성날에 미리 준 가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간 부분 보면 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2조부터 보겠습니다. 2조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 인도일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인도일이란 통상 이사 날짜를 말하는데요. 보통 이때 잔금 납부와 이사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사식이라는 게 변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상호 협의해서 추후 설명드릴 특약사항에 기재해 놓으시면 됩니다. 제3조는 제한물건 등의 소멸인데요. 보통 저희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죠?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설정된 권리들을 매도인은 잔금일날 매매대금을 가지고 모두 없애서 깨끗한 상태로 넘겨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4조는 지방세 등인데요. 여기서 지방세란 재산세를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전이면 매도인이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면 매수인이 내야겠죠. 다음 부동산 간에 발생한 수익, 즉 월세겠죠. 월세는 부동산 인도일, 잔금일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잔금일 전은 매도인 수익, 잔금일 후에는 매수인, 당연한 거겠죠. 다음 5조는 계약의 해제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동산 계약을 파기할 때 매도인, 파는 사람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줘야 하고 매수인, 사는 사람이 포기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도금은 합의하에 설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중도금이 만약 설정되어 있고 중도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중도금 지급 이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계약서상 내용을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7조 중개수수료인데요. 아파트 기준 9억 미만은 거래금액의 0.4%이고요. 9억 이상 12억 미만은 0.5%, 15억 미만은 0.6%, 15억 이상은 0.7%입니다. 말 그대로 최대 요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분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제8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는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는 설명한 자료를 매도인, 매수인 양측에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아래는 특약사항이 들어가고 다음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무소의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주의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약 전에 매수할 아파트를 먼저 보러 가잖아요. 필요하다면 낮 말고 밤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면서 계약 전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단지 주차 상황을 최대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집 내부를 볼 때 그냥 쓱 구경하듯이 집을 둘러보는데요. 그게 아니라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누수가 되는 곳은 없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결로가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끔 누수가 되거나 결로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분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었고요. 다음은 계약금 중 일부를 매도인에게 보내게 되면 거래 절차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이라고 해도 계약금 중 일부, 보통 가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다른 특약사항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도인은 받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 상환을 해야 되고요. 매수인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체에 대한 금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300만 원을 줬다면 가계약금 300만 원이 아니라 계약금 3천만 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납입한 가계약금에 대해서만 포기, 배액 상환을 하기로 하자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계약서 작성 팁인데요. 가계약금 입금 후에는 계약서 작성 일정을 조율하시고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 작성을 하실 텐데요. 이때는 계약 당사자가 진짜 소유주가 맞는지 가족이나 배우자 등 대리인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소유자인 척, 소유자의 대리인인 척,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챙겨서 연락이 두절되는 사기 사건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매도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계약날에 못 올 수도 있겠죠. 만약 정식적인 소유주의 대리인이라면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때 막도장이 아닌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인지 여부도 꼭 확인하시고요. 가끔 대리인으로 오신 분이 전화상으로만 소유주 확인해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사기 사례 중에 부동산 소유주 아들이 부모 대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챙긴 후 연락 두절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무슨 그렇게까지 체크해야 되냐 딴지를 건다면 그 부동산은 거르는 게 맞습니다. 보통 계약서는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서 미리 검토하라고 보내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계약서는 계약 당일에도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뭔가 찝찝한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전부 특약사항에 넣어달라고 공인중개사분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가계약금 입금 전에 이런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미리 공인중개사분에게 말하고 매도인과 협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당연한 거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걸친 모든 돈은 소유주 명의의 통장에만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가 미리 작성해둔 계약서상 소재지 주소, 면적이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는지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을 하러 온 매도인의 신분증도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번 없이 1382번에 전화하시면 간단하게 신분증이 위조인지 진짜인지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신분증으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을 보실 때 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설정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로 나눕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갑구에, 저당권은 을구에 표시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협의한 것과 정확히 맞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날짜 관련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계약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날짜고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인도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잔금 지급일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로 잔금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다음은 중도금은 꼭 설정해야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 부동산이 상승장이라면 중도금 일자를 앞당겨서 설정하고 중도금을 매수인이 빠르게 입금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중도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설정할지 말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의 관련 내용인데요. 계약할 때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는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결정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각 명의마다 장단점은 있지만 보통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전문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특약인데요. 특약이란 앞서 봤었던 부동산 계약서 본 계약 외에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하는 특별한 약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조건이나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조건이나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만 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특약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실제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조건이나 특약으로 인한 분쟁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붙박이장은 두고 갈 건지, 에어컨 실외기는 두고 갈 건지, 잔금일은 앞당길 수 있다든지, 중대한 하자, 누수, 배수 등 하자담보 책임 기간도 꼭 확인하시고요. 구두로만 협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넣어야 합니다. 내 집 경매로 더 싸게 사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경매 컨설팅인데요.
경매에서 가장 까다로운 일은 아마 명도라고 생각됩니다. 명도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인데요. 유튜브나 SNS 댓글을 보면 난 소심해서 내성적이어서 경매를 못할 것 같다. 사람 안 나가면 어떡하지? 라고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요. 특히 사람과 트러블 있는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경매에서 이 사람과 싸워서 빨리 내보내야지 라는 생각보다 서로 좀 이해해주고 협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만약 협의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점유자가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저희는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진행을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점유자는 나가게 되어 있으니 천천히 진행해도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경매에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없이 오래 경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매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할 4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